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 헌법적 신념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그 시간은 저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후 부산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으나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의 헌신과 친척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는 무난히 학창시절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성장한 저는 제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법관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7년 판사로 임명된 이래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하여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었다거나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2009년 2월 민간단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로부터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당시 재판부와 함께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을 재판하면서 해당 범죄는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국가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주로 노동사건의 검토를 담당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 관련 10여 편의 실무 논문을 저술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법리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개방적인 자세로 새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환경 문제 등과 같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내외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시키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후보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또한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다양성을 더 증폭시키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물을 게 많은데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기관의 후보자 및 배우자 주식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보도 난 거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그 뭐 좀 아니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우선 주식 중에 과반 이상 재산 중에 과반 이상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 후보자가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맡겼습니다.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배우자가?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배우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재산 증식 수단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거주의 수단이지. 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저 주식이란 게 주식 네. 투자하는 게 미덕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네, 그 주식 근데 투자. 또 특히 보면은 네. 그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그 대장주들, 초량주들, 네. 스테이블한 주식들보다는 네, 좀 저 회사 이름이 생소한 네, 그런 코스닥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특히 그 특정 회사에 굉장히 많이 거의 뭐 몰빵을 한다는 속칭 몰빵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 이유는 뭐죠? 그것도 역시 남편이 그렇게 한 겁니까? 네. 배우자는 이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를 해서 예, 꼭 저 확인을 해야 될 게 네. 이테크 건설과 관련해서 네,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민사단독 있을 때 네, 했다. 네, 그런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회피 같은 걸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테크 건설에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리고 그 판결 이후에도 추가 매입을 했다. 라는 취지의 보도가 어제 일간지에 있었습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게
이 소송이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소송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아닙니까? 소송 당사자가 아니에요?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 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의 보험회사입니다. 그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이었습니다. 그 이테크 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하지 소송 당사자는 아니고 재판 결과에 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보험회사에 그 보험을 가입한 회사다. 보험 계약자도 아니었습니다. 계약자도 아니다. 네, 피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 계약이 피보험자다. 네. 그러면 그 원고 보험회사가 다른 뭐 저 비슷한 일을 하는 뭐 공제조합이나 이런 쪽에다가 당신들이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돌려달라는 소송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내부 사정을, 내부 기밀을,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소송 과정에서?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고, 이테크 건설에 손을 들어줬다. 라고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원고가 그 이테크 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의 보험회사입니다. 그 보험회사가 그 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테크 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가 패소를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테크 건설하고는 무관하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이테크 건설 쪽에 불리한 거네요. 이건 편을 가기가 참 뭐한데. 그렇습니다.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이테크 건설이 계약 공시 직전 6억 주식 매수를 했다. 뭐 주식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테크 건설의 사건을 배우자가 수임한 게 아니고 이테크 건설이 속한 OCI, 네, OCI 사건을 수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OCI하고 이테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그 지배주주가 친족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남편에게 확인을 했는데 일단 공시된 수주 내용, 공시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다. 위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고, 네. 그럼 어떻게? 계속 관련 기업의 동향을 지켜보다가 이제 저평가됐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이테크 건설과 OCI는 상당히 계열사이긴 하나 OCI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서 이테크 건설의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다? 예,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주광덕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후보자하고 이 진상이 어떤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이 반복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후보자께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 3,403주의 주식을 거래합니다. 현직 법관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은 뒷전이고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주식이 먼저인 그런 법관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또 배우자가
판사 사표 내기 전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현직 법관으로 있으면서 수도 없는 주식 거래를 했는데 지금 거래 내역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부 법관들은 상당히 특이하다. 한 3천여 명의 대한민국 법관 중에 이렇게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저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체 재산의 83%가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PPT 띄워 보아주세요. 지금은 뭐 총 자산이 한 4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중에서 주식 비율이 83%에 해당됩니다. 주식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고위험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우량주가 아닌 일반 그 투자자들이 잘 알 수 없고 국민들한테 좀 낯선,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그런 회사, 위험성이 많은 회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중에서 이 전체 주식의 한 67.7%를 이테크 건설과 삼광그라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테크 건설에는 부부가 이 전 재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17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테크 건설과 삼광그라스에 우리 후보자 부부가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후보자님? 네, 먼저 그 후보자는 그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그 재산 문제를 이제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내 도장 명의 가져가서 거래 트고 나 모르게 계속 거래했다. 지금 그렇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정직성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답변하느냐 굉장히 후보 적격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답변하세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다 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까? 그 종목 선정과 그 수량 선정은 이제 배우자가 다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결정했고, 나도 내 명의로 주식 투자가 되는 거는 알고 있고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포괄적으로 동의는 했습니다. 후보자님, 매년 재산 등록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후보자가 재산 등록하면서 매년 본인 명의와 남편 명의의 보유 주식과 이것을 재산 등록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 최근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가 한 일이다. 청와대에서 뭔 일만 터지면 전 정권이 한 일이다. 그런 자세는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명의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인정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 이테크 건설하고 삼광그라스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전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이 점이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그 이테크 건설과 삼광글라스는 그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그 점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나는 이테크 건설이나 삼광그라스 선택할 거에 전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다음에 보면 이 이테크 건설이 군장 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식을 47.67%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광그라스는 25.0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코스닥에도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 군장 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테크 건설이 절대 주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입니다. 이 2018년 2월 13일 날 뉴스토마토라는 증권 전문 언론에 이 군장 에너지가 2018년 연내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하면서 굉장히 유망한 회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후보자 부부는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상당수 이테크 건설 삼광그라스 주식을 보유하고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거 말고 그 판결과 관련된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아까 조홍천 의원의 질의에 후보자가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후보자가 담당했던 판결에 원고는 삼성화재고 피고는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연합회입니다. 그러나 이 전국 피고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 군장에너지가 공사를 맡은 원청회사고 이테크건설이 처음에 도급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스는 재하청을 받은 회사입니다. 결국 그 구상권 행사가 공사를 맡았던 군장에너지나 이테크건설 사실 동일한 한 몸입니다. 거기에 다시 화물연대에서 구상권 청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후보자도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뭐 수억 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재판을 후보자가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후보자는 회피 신청을 했어야 맞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관해서 오후 보충 질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재판과 이 이테크건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얘기를 추가적으로. 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되시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지키고 또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전에 오늘 주식 얘기가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보내준 해명 같은 것을 저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 후보자의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무슨 재판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식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검사가 될 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판사나 검사나 뭐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문에 판검사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고 배웠는데 물론 저도 뭐 공무원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정말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판검사가 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런 국민들의 여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직자로서 그동안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은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임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자는 지금 여성이고 앞서 그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임명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중에 3분이 여성이 되게 됩니다. 또 주로 서울대 법관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지방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는 이제 대통령 지명 케이스로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되는데요.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상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고 후보자는 또 어떤 일을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성이고 또 지방대학 출신이고 그 여러 가지 저의 상황들을 보면 저는 사회적 소수, 그다음에 약자들을 대변하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그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된다면 그런 사명에 맞게 이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방금 제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약자,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인권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소수자 약자 집단이 있는데 인권적인 이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양성평등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경력 단절 문제는 근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젠더 문제와 성평등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아직 개선의 길이 많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인권 이슈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난민, 이주민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권이 어디까지 말하자면 그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이 되는 것인지 또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문제인데 난민, 이주민 문제는 난민들의 이제 첨부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난민 현상이 일어나고 이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이주를 받는 쪽이나 이주를 떠나는 쪽이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각국이 국경을 높이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난민이나 이주민 문제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난민 이주민 문제는 이제 인간의 기본권 그런 측면도 있겠고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 난민 이주민 수용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반사적 불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우려를 그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목소리를 다 수렴해서 난민 이주민 문제를 이제 적절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소년범들을 많이 다루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소년범죄가 잔혹해지고 흉포해진다는 여론이 높고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나이를 낮추거나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소년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소년은 신체적 인격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처벌로 교정을 할 게 아니라 교육으로 보호로 교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야당은 호통 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긴장 푸시고. 예? 예. 어제 인사청문회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후보자는 청문회 나오시면서 가장 뭘 걱정하고 나오셨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성실히 솔직하게. 아니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도 이런 질문도 나왔었고. 네. 그래도 준비하면서 네. 내가 재판관 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그래도 우려되는 점을 갖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게 많이 좀 따질 거다, 걱정이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청문회 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못 답변하기로. 알아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거리 없이 나오셨어요? 걱정거리 없이 나오셨으면 좋아요. 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활동하신 적 있죠? 네, 제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 연구에서 어떤 활동하셨어요? 제가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창립이 됐을 때 발기인으로 네. 참여를 했는데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재판 연구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연구의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연구의 활동은 이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뭐 연구에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 네, 발족할 때는 네, 뭐 했는데 세미나 회원으로는 돼 있습니까? 네, 회원으로는 등재가 돼 있는데 뭐 세미나나 그 법원의 모임에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 판사라면 어떤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보 성향의 판사다. 저의 성향에 대해서 뭐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에 따라 그 이른바 보수로도 볼 수도 있고 진보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어느 생각을 한쪽으로 합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판사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겠다 또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주시겠어요? 몇 년도부터? 남편은 2001년 아니 남편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 저는 제 명의로 주식 거래를 시작한 거는 2011년 그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여야 의원님에 따라서 지금 달라졌어요 답변이. 중앙덕 의원님 답변에서는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거래했다. 남편이 통화를 해서 이런 주식 몇 주 이런 걸 거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우리 여당 의원 답변에서는 일체 남편이 다 거래했다. 오늘 굉장히 이 검증하는 자리가 네, 도덕성, 정직성이 매우 중요한 잣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지 네,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뭐 홈트레이딩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 거래.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시간 날 때 뭐 이런 것도 주식도 봤다. 뭐 우리 월급쟁이들이 주식 해가지고 용돈 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나는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 거래를 종목 거래를 한 8, 9년 동안 해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거래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배우자가 그 종목이라든가 수량을 다 정해서 배우자가 제 명의로 거래를 했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재산 신고할 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주강덕 의원 답변하실 때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나요? 지금? 제가 아니 남편하고 통화를 하면서 거래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예.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네. 자, 이유정 재판관 후보 네, 청문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식 얼마 정도 거래하시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분은 4억 정도였어요. 4억. 네, 4억 정도가 주식 거래하면서 뭐 사전 뭐 내부 정보 이용했다. 뭐 이런 등등의 사유로 자진 사퇴를 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본인은 이유정 후보보다 훨씬 많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데 어떠세요?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형태로 보유를 해서 그 일부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손해 본 경우도 있습니까? 주식 투자회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한 5억여 원 주식회가 손실 본 것도 있던데 네. 어떠세요? 맞습니까? 예, 손실 본 것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회가 5억 정도 손실 나면요 엄청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인 손실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5억이라는 돈은 24년 정도 벌어야 5억이 뭐예요. 그 돈을 주식으로 날렸다.
그러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식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에도 좀 지장이 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제가 그 주식 거래 당시에는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했고 남편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네. 어쨌거나 남편도 이렇게 해가 야 수익이 얼마 났고 또 이번에 한 5억 정도 우리가 까먹었는데 이래 하면 우리 후보자는 좀 업무에 지장이 없었나요? 재산이 그렇게 손실을 크게 났는데. 일단 평소에는 그런 말은 안 했고 이제 재산 신고할 때 이제 그때 확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업무에 지장을 받은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왜 그러면 주식을 이렇게 하냐 그만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돈을 85% 가량 투자를 하는데 신경이 안 쓰입니까? 저희가 집을 좀 늦게 샀습니다. 저희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집을 좀 사자. 뭐 그런 얘기는 했는데 일단 저는 배우자가 잘 한다고 믿고 배우자에게 다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후보자님이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관 중에 여성이 3분이 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성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자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네. 9명 중에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판사 출신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이 예.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다수 정도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네, 네. 헌법재판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다양해져야 사회의 여러 가지 이해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반영이 되면서 헌법적인 어떤 결단으로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조정되고 네. 한다.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판사 출신이 9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역행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이라는 게 단순한 이제 법률 분쟁에서 나아가 이 사회의 어떤 다양한 가치 충돌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하는 것인데요. 네, 그 헌법재판소 구성이 좀 획일화되면은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획일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9명 중에 8명이 판사다. 이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 수렴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좀 되고요. 특히 판사 사회를 가리켜서 굉장히 소수의 폐쇄적인 집단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소수의 폐쇄적인 집단 출신이 9명 중에 8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네. 자, 본인도 방금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으니까 본인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녹아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네, 어떤 노력을 하실 네. 각오와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은 그 저의 생각이나 저의 견해가 그 옳다라는 그런 전제는 일단 갖지 않고요. 이제 다른 사람의 견해도 맞을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그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린 자세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겠다. 네. 현재는 그런 각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판사 출신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후보자도 아실 수 있는데 사법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 설정입니다. 네. 그런데 헌재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판사 출신이다. 그러면 이후에 법원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사법농단 때도 문제가 됐는데 판사들이 헌재로 파견을 갑니다. 근데 그렇게 네. 파견된 판사들이 네. 헌재 내부 여러 가지 비밀들을 유출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여자는 아니지만 같은 법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제 파견 제도 자체가 뭐 이건 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에 있어서 뭐 좋지 않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법관을 파견하는 나름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파견 제도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견 제도는 계속 네. 유지하는 게 맞다. 네네. 일단은 뭐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 관련돼서도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네네. 아시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법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 위원이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법원은 거기에 기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일적인 헌법 체계 또 헌법에 기반한 법률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 헌법재판소 초기 때부터 계속 불거졌던 문제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정위원 결정이 이제 위원 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이 있다라는 게 확고한 입장이고요. 이제 법원은 이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이제 견해 차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입법적 해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헌법재판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도 표명해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해주길 원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재판관이 법원 출신일 경우에 그런 목소리가 더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네네. 재판소원 허용 여부도 계속 오랫동안 논쟁거리로 남아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본권 보장을 논구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보자면은 재판소원 제도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헌법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좀 분장을 하고 있고 이제 상호간의 독립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헌법 취지, 헌법 정신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장재원입니다. 후보자님. 네네. 우리 금태섭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말씀이 여당 의원님들이시지만 석연찮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2억 9천의 재산이 네. 2019년도에 46억 6천이 됐어요. 네. 15년 만에. 대부분이 주식 투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5년간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4.4%고 코스닥이 10.6%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가진 수익률은요. 17.54, 47.20, 287.22, 43%, 47%. 이거는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은 4%, 10% 정도의 수익을 가지는데 물론 하늘이 내려주신 운 때문에 이렇게 슈퍼 주식 재산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판사입니다. 남편도 법조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식 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87%의 이 재산 증식을 주식으로 합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이거는 1심으로 다 끝나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수용해야 되고 모두 승복해야 되는 판결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퇴하실 용이 없습니까?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단 그 제 명의 주식 거래는 그 배우자가 이름에서 했고요. 그리고 그 전화 배우자나 일단은 그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자, 우리 국민들 눈에 맞지 않습니다. 사퇴할 용이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출장 경비 가지고 얘기 좀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남편이 구체적으로 독일 출장 가는데 비행기 티켓과 또 호텔 경비와 일반 경비를 환전해 주셨어요? 이거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 어떤 식으로 그 본인이 비용이 선서를 하고 답변을 했어요. 남편 계좌에서 나왔다고.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 경비에 나왔다면 이 경비를 쓰시고 법원 행정처는 본인의 증권 계좌로 620만 원을 7월 7일 날 입금을 시키고 7월 16일 날 50만 원을 더해서 GKL 주식 215주를 삽니다. 맞습니까? 이 돈을 이 증권 계좌로 받은 이유는 GKL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받은 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계좌에서 출장 경비가 나가고 법원행정처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GKL 주식은 누구 겁니까? 남편 겁니까? 후보자 겁니까? 후보자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남편의 계좌에서 620만 원이 나왔고 그 돈을 쓰시고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여행 경비가 본인의 계좌로 나왔습니다. 본인의 계좌에 그 돈을 50만 원을 추가해서 GKL 주식 215주를 샀어요. 이 주식은 누구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이것도 남편 핑계 될 겁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남편 같습니다. 돈으로 여행하고 그 여행 경비를 본인의 계좌로 받아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남편 핑계 될 겁니까? 자료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남편 계좌로 나온 돈이라면 이 주식 누구 겁니까? 답변하셔야 되고요.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이태국 판결 관련돼 가지고 추가 소명하라는 청와대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까 그 판결문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청와대에서 이게 좀 석연치 않다. 후보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판결문 관련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태크 문제는 얘기가 없었다. 그럼 청와대는 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일반 판사가 아마추어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아마추어들이 2억 9천이 46억 6천이 된 15년 만에 또 287%의 주식의 증식이 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해명 요구를 했습니까? 그 일단 특정 회사 주식이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해명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전혀 그에 대해서는 해명하라고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특정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일단 그 주식 관련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 주식 거래를 배우자가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자세하게 주식 관련 서류 제출했습니까? 청와대에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이 주식들이 287%나 증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해명자로 제출했습니까? 그냥 남편이 다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 이러한 주식에 상상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아마추어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이런 증식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의 해명을 요구합니까? 일단 특별한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자료 제출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특허 관련된 특허법원의 판사였고 또 지금도 광장에서 특허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특허가 주력 품목인 회사의 주식을 다량 매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추가 소명하라고 후보자한테 청와대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계획이 없었어요? 네,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무 검증을 안 한 거예요. 후보자가 올리면 아 그러시군요. 이거 왜 이렇게 증식이 됐습니까? 남편이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인사검증을. 마지막으로 자녀 증여세 탄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셨습니까? 청와대에. 청와대에서 자녀 증여세 탄류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 못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일단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보십시오. 이러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에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하지도 않고 후보자가 낸 자료에 근거해서 긍정하고 후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 같은 이런 인사 참사가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 네네. 네,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네. 거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혹은 뭐 여러 제사장 신전들의 서 일하는 분들, 네. 신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네. 부르기도 네. 하고요. 이분들은 무결점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니까 그 결과 신의 목소리고 신의 뜻이라고 네.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네네. 혹시 흠결 발견되면 그냥 그 자리에 물러났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물론 현대국가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누구도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게 거는 도덕적인 수준은 대단히 높다. 그건 분명히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학에서의 대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각인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어제 우리 문형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관계가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청렴하고 어떠한 하나의 오점을 다 찾아낼 수가 없어서 네. 모든 것이 그냥 그런 그 과거 가입했던 단체 활동 여기에만 집중됐었는데 그 후보자님은 이 주식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좀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여기 헌법재판관 후보시니까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억울함을 느끼잖아요. 네. 재판을 하시면서도 보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범죄 혐의점이 많아 보이는 피고 근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결국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다 해소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께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가지고 계신 국민으로서 부당하고 지나치게 확인되지 않은 그냥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만 가지고 공무 담임권을 배척하는 그것도 반헌법적인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여기서 그래서 좀 네.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네네. 있어요. 네. 한 사람의 그런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지켜드려야 할 부분, 사생활의 영역이라든지 네. 혹은 남편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연좌제적으로 남편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자인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 더더군다나 헌법 제119조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네. 노력을 절대로 인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헌법상의 의무를 지우고 있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분배나 또는 소득에 있어서의 형평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의 그런 주문이죠. 네. 여기에서 과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이 깨끗하게 후보자 개인의 공무담임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쨌든 후보자의 업무에 영향을 끼쳤고 판사로서 그동안 혹은 앞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네. 그리고 국민이 기대하는 전혀 어떠한 편향도 없이 치우침도 없이 네.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양심과 오직 헌법에 따라서만
의논에 참여하고 결정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흠결이 없는지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야당 의원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막 하고 본인이 뒤따라가는 형국이기보다는 오히려 네. 저에게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이 조금 사실은 오해가 있습니다. 네. 라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첫째, 지금 뭐 계좌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네. 혹시라도 실제로 후보자께서는 판사 시절에 업무 중이거나 혹은 어떤 때라도 본인이 스스로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보자면 남편께서 거래하셨던 그러한 증빙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배우자와 그 홈 트레이닝 시스템인가요? 네. 그걸로 거래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가능하겠네요. 네, 입증이. 네. 네, 그 입증을 해 주셔서 지금 오간 많은 것들 중에서 일단은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네. 둘째, 판사로 계실 때에 다뤘던 재판들과 과연 이러한 주식 거래 배우자가 하셨다 하더라도 같은 가족 내 특수관계인이잖아요. 특수관계인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기업과 관련된 재판이라면 네. 여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 나오는 뭐 이테크라든지 또는 OCI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그간 판사 재직 시절에 소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형사상에, 네. 형사상에. 네. 그 소송 전체. 네. 그리고 그 재판부에 속하지 않으셨음. 아까 제기되는 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렇죠? 네. 언론 보도는. 네. 소송 내용이 많지는 않을 테가 다 나올 거고 그때 재판부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언제 가능하죠? 네, 뭐 법원 행정처에 요청하셔서 네, 네, 입증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식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말 대 말로 이렇게 가서 괜히 뭐 방송에 보도돼서 너무나 억울하게 본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이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덧쓰여지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좀 벗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두 번째 나온 문제가 이제 자녀의 증여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역시 사실은 국민이 원하는 거는 위법은 아니다. 이런 답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네. 명백하게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교묘한 절세 수단으로 사실은 실질적인 증여를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되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기를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네. 예, 그런 자녀분들의 네. 그런 그 펀드 조성 과정 그리고 납부와 관련된 규정 규칙법 또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이걸 좀 밝혀주시고요. 세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직자와 관련된 재산과 주식 등이 이익 충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백지 신탁도 있고요. 또는 아예 매각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과연 앞으로도 야기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준비하셔서 네. 오늘 내로 반드시 소명을 하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